그 입 다물어요.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오래 잠들어 있던 상처를 그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참고 있었고 누군가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말았어야 했던 과거, 묻어두어야 했던 진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순간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누구를 향해 칼끝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아는 레스토랑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방 끈을 단단히 움켜쥐고 한 번 더 숨을 고른 뒤에야 문을 밀었습니다. 유리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면서 은은한 클래식 선율과 함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여기에요. 현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의 옆자리에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미소를 띤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도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아는 테이블로 다가가며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어요. 안녕하세요. 현우 어머니 김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은서예요.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냘픈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선아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약간 축축한 손바닥이 닿았어요. 이 아이도 긴장하고 있구나. 선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현우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테이블은 넓었고 4명이 앉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반대편 한 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어요. 은서 아버님은 곧 오신다고 하셨어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상견례라면 양가 부모가 모두 참석하는 게 예의인데 은서 쪽에서는 어머니가 안 오신다고 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물 드실래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병을 들었습니다.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서의 손이 잔에 물을 따르는 동안 선아는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28이라고 했죠. 차분한 인상에 예의 바른 태도. 나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선아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였어요. 익숙한 체격이었고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태수? 선아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테이블 위에 물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수도 멈춰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 눈빛이 선아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25년 만에 마주한 시선이었습니다. 아버지.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로 다가가며 팔짱을 꼈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미안하다. 회의가 길어져서.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선아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 냅킨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은서가 아버지를 이끌었습니다. 태수가 테이블 앞에 섰어요. 선아의 바로 맞은편 자리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저 인사드릴게요.
현우 어머니 김선아입니다. 선아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어요. 하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선아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서가 아버지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태수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박현우 씨요? 네, 맞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현우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악수를 청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선아 씨.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선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5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조금 더 낮아지고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같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아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현우와 은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가 짧게 웃었어요. 비웃음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아는 사이라고 해야 할까?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의 부부였다. 태수의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폭탄처럼.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현우도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네. 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수는 팔짱을 꼈어요. 25년 전에 이혼했지. 박현우 씨가 내 아들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질긴 침묵이었어요. 레스토랑의 클래식 음악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현우 오빠랑 저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가 얼굴을 감쌌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히 아니지. 태수가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가볍게 쳤어요. 물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안 돼. 아버지,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는 선아를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오래된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은서 가자. 아버지, 잠깐만요. 설명을 들어야죠. 설명할 것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태수가 돌아섰습니다. 은서가 황급히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녀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를 설득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서가 아버지를 따라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혔어요. 선아와 현우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현우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은서 아버지가 제 아버지였다는 걸 왜 숨기셨어요?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현우가 의자를 밀어냈습니다. 그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에 가서 생각 좀 해야겠어요. 현우야, 엄마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현우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선아는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레스토랑에 선아 혼자만 남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선아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지는 뜨거운 액체.
그녀는 냅킨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25년 전 그날이 되살아났습니다. 태수와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날의 눈빛과 오늘의 눈빛이 겹쳐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냅킨에 묻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계산 부탁드려요. 선아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웨이터가 주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 바깥은 이미 어둑어둑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선아는 인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선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보도블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깨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게 끝인가? 다시 혼자가 되는 건가? 거기 모든 당신이 게 왜 무너지는 앉아있죠?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선아는 깨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우의 문자가 금이 간 유리 너머로 흐릿하게 보였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6글자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어요. 지하철 안에서 선아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질주하는 전동차의 덜컹임이 몸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태수의 차가운 눈빛만이 맴돌았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선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현우는 집에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열쇠를 꺼내는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현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가로질러 현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밀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노트북도 침대 옆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들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옷걸이 몇 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불에서 아들의 냄새가 났어요. 세제향과 은은한 샴푸향. 그녀는 이불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흰색 봉투였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는 봉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께 제가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아요.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그 이유가 제가 어쩔 수 없는 과거 때문이라는 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은서 아버지가 제 아버지였다는 걸 숨기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요. 아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요. 현우. 편지를 읽는 동안 선아의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마지막 줄에 다다랐을 때는 글씨가 번져 보였어요.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현우야. 선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차갑고 서운한 목소리.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아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선아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켰어요. 현우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번호에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선아 씨, 정태수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선아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태수, 25년 만에 받는 그의 연락이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지만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현우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선아는 현우가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누군가 받았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혹시 박현우 대리 계신가요? 박현우 대리요? 잠시만요. 대기 음악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저 현우 팀장인데요. 누구시죠? 아, 저는 현우 어머니입니다. 아,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현우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선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표요? 네. 이메일로 왔는데 개인 사정으로 당장 그만두겠다고만 써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선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까지 그만뒀다니 현우가 얼마나 절망했을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테이블에 이마를 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후 2시쯤 선아는 현우의 가장 친한 친구인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재훈아, 혹시 현우 봤니? 현우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왜요? 그냥 연락이 안 돼서. 저도 어제 현우한테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만 써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선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재훈아, 혹시 현우한테 연락 오면 꼭 나한테 전화 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아는 다시 현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캐리어가 없었어요. 큰 배낭도 사라졌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여권도 없었어요. 선아는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펜, 메모지, 영수증들, 그리고 서랍 맨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출력된 문서였어요. 선아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항공권 예약 확인서, 인천에서 푸놈펜까지. 출발 날짜는 오늘 2025년 10월 15일. 출발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선아는 벽시계를 올려다봤어요. 지금 2시 30분. 공항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은 걸렸습니다. 현우는 아마 벌써 공항에 도착했을 거예요. 선아는 예약 확인서를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야 했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붙잡아야 했습니다. 현우를 보내면 안 됐어요. 그녀는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무언가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공항에 도착한 건 3시 40분이었습니다. 선아는 출국장으로 뛰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아갔습니다. 푸놈펜행 탑승구를 찾았어요. 게이트 번호는 27번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선아는 멈춰 섰습니다. 탑승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 끝에 배낭을 맨 현우가 서 있었어요. 현우야. 선아가 소리쳤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를 발견한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아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이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탑승객이 아니시면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제 아들이에요. 저 아이 좀 데려와야 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선아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도 어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천천히 단호하게. 현우야, 제발. 가지 마. 엄마랑 이야기하자.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돌아섰어요. 탑승권을 직원에게 건네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현우야. 선아가 다시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의 모습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어요. 사람들의 발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떠났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먼 곳으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 채로. 선아는 얼굴을 감싸 쥐고 울음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현우가 탄 비행기였어요. 선아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비행기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선아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현우는 눈을 찡그렸어요. 푸놈펜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공항 건물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러 언어가 뒤섞여 귓가를 때렸어요. 현우는 배낭을 단단히 메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꺼내봤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습니다. 현우는 화면을 껐어요. 지금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습니다. 캐리어가 컨베이어 벨트 위를 돌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것을 끌고 출구로 나왔습니다. 공항 밖은 더 혼잡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팻말을 든 사람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이곳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택시 필요하세요?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아, 네. 택시 좀 잡아야 하는데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시내까지 가시죠? 남자가 웃었습니다. 친근한 미소였어요.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친 몸과 마음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얼마예요? 20달러면 돼요. 다른 데보다 싸게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현우는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남자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여행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좋은 호텔 추천해 드릴까요? 제 친구가 운영하는 곳인데 깨끗하고 싸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여기에요.
남자가 낡은 승합차 앞에 섰습니다. 차는 흰색이었지만 곳곳이 더러웠어요. 뒷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현우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 일반 택시를 타고 싶은데요. 이게 택시예요. 걱정 마세요. 남자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덩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현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힘이 셌어요. 현우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현우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처음 만났던 남자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용히 해. 안 다치게 해줄 테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제 짐이요, 짐은요. 걱정 마. 다 가져갈 거야. 다른 남자가 현우의 배낭을 뺏었습니다. 캐리어도 차 안으로 끌어올렸어요. 현우는 뒷좌석에 갇혔습니다. 양옆에 남자들이 앉았어요. 차가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여권 내놔. 싫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현우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현우가 막으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팔을 눌렀어요. 여권이 빼앗겼습니다. 휴대폰도 빼앗겼어요. 제발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푸놈펜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길이 좁아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주변은 어두웠어요.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창고 같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 녹슨 철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내려. 남자가 현우를 끌어냈습니다. 현우는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자들이 양쪽에서 팔을 잡았어요. 창고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다양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새 친구다. 남자가 현우를 바닥에 밀쳤습니다. 현우가 손을 짚으며 넘어졌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내일부터 일 시켜줄 거야. 말 잘 들으면 다치지 않아. 남자가 나가며 철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괜찮아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출신 같았어요. 저는 왜 여기? 우리 모두 같은 처지예요. 속아서 온 거죠. 남자가 쓰게 웃었습니다. 현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몇몇은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한 남자는 발목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시키는 거예요? 온라인 사기요. 컴퓨터 앞에 앉혀서 사람들 속이게 만들어요. 안 하면 맞고요.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지금은 이 어두운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누웠어요. 현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우야.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택시를 함부로 탔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야 했어요. 스크립트대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투자 사기였어요. 거부하면 맞았습니다. 한 남자가 일을 거부했다가 심하게 구타당했어요. 현우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쥐 한 마리가 바닥을 기어다녔어요. 물은 하루에 2번만 줬습니다. 밥은 형편없었어요. 차가운 쌀밥과 국물 없는 반찬. 현우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우는 벽 모서리에서 못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못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잠들자 현우는 벽 앞에 앉았어요. 못으로 벽을 긁었습니다. 시멘트가 조금씩 떨어져 나갔어요.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엄마, 나 아직 살아있어. 글자를 완성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까졌어요. 피가 조금 났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글자까지 새겼습니다. 벽에 새겨진 글자를 보며 현우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어머니가 이 글자를 볼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글자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현우는 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그리웠어요. 엄마, 미안해요. 현우는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는 금방 사라졌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벽에 새겨진 글자만이 그곳에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현우에게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화면을 켤 때마다 알림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식탁에 앉아 있어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현우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어요. 현우야, 제발 연락 좀 해라.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10시쯤 현우의 친구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혹시 현우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 없어. 너도 못 받았니? 네. 이상해요. SNS도 안 올라오고 메시지도 안 읽고. 재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선아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도 걱정돼서 미치겠구나. 대사관에 연락해 보셨어요? 응? 현우가 캄보디아에 갔잖아요. 혹시 몰라서 대사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선아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겨우 연결이 됐어요. 네,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저기요. 제 아들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언제 입국하셨나요? 2025년 10월 15일이요.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선아는 현우의 인적사항을 불렀습니다. 직원이 잠시 확인한다고 했어요. 대기 음악이 흘렀습니다. 선아는 손톱을 깨물었어요. 확인해 보니 입국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체류지나 연락처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제 아들이 연락이 안 되는데. 일단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선아는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현우야, 너 대체 어디 있니? 그날 밤 선아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뉴스 속보에 멈췄어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인 남성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교민회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15일 입국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선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에 프놈펜 공항 사진이 나왔어요. 실종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여권 번호는 M으로 시작하는 9자리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리포터가 여권 번호를 읽었습니다. 선아는 벌떡 일어났어요. 현우의 여권 사본이 어디 있었죠? 서랍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겨우 찾았습니다. 현우의 여권 사본이었어요.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온 번호와 똑같았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사람일 거예요. 그냥 우연일 거예요.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우라는 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선아는 황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아 씨, 저 정태수입니다.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방금 뉴스 보셨습니까? 네. 은서가 쓰러졌습니다. 선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뉴스 보다가 그대로 기절했어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태수가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선아는 메모하지도 않고 외웠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까지 택시로 20분이 걸렸습니다. 선아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빨리, 더 빨리.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수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선아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쇼크 상태래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말을 안 해요. 현우가 정말. 선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대사관에 확인했습니다. 여권 번호가 맞아요. 현우가 맞습니다. 그 순간 선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이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아, 안 돼. 안 돼요. 선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태수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었어요. 제 딸이 저렇게 됐습니다. 전부 우리 때문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아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선아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서를 만나봐야겠어요. 선아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태수가 팔을 잡아줬습니다. 선아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가 맞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침대에 은서가 누워 있었어요.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였어요.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어요. 은서야. 선아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서야, 나야. 현우 어머니. 은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꼬리로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아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태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심리적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며칠은 지켜봐야 한대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선아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태수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왔습니다. 선아에게 건넸어요. 마시세요. 고맙습니다. 선아는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손바닥이 데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게 엉켰다는 것만 알았어요. 현우를 찾아야 해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현지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태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선아는 그를 바라봤어요. 25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선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새벽 2시 선아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현우도 이 밤을 보내고 있겠죠. 살아있기를. 선아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현우야, 너 어디 있니?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메아리처럼 돌아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경찰서 복도는 음산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선아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떨렸어요. 실종 신고를 하러 온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김선아 보호자님, 경찰관이 불렀습니다. 선아는 벌떡 일어났어요. 작은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 너머에 40대 남자 경찰관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신고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선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우의 여권 사본, 항공권 예약 확인서,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하나씩 놓았어요. 입국 날짜가 2025년 10월 15일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연락은 그날 공항에서 봤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메모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현지 대사관에는 연락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입국 기록은 확인됐는데 그 이후로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국제 실종자로 등록하고 인터폴과 현지 경찰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제 아들을 찾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건 저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해외 사건이라 복잡해요.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기력함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김 형사님,
같은 사건으로 신고하러 온 분이 또 계신데요. 네, 같은 사건이요? 선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너머로 누군가 서 있었어요.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 태수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아도 얼어붙었어요. 경찰관이 태수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수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아 옆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선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실종자의 아버지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같이 진술을 받겠습니다. 태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선아는 그것을 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두 사람은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선아는 코트 깃을 여몄습니다. 태수가 뒤따라 나왔어요. 선아 씨. 선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태수가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합시다. 나요. 선아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태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요? 이제 와서 무슨? 선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태수는 주변을 살피며 선아를 경찰서에서 멀어진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선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상견례 때 당신이 그렇게 나오지만 않았어도 현우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제 탓이요? 당신이 진작 말했어야죠. 은서 아버지가 나라는 걸. 태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어요. 25년간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연이든 뭐든 아들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미칠 것 같다고요. 선아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어요.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선아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미안합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선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만 탓할 순 없죠. 나도 책임이 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그래도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아가 손을 내리고 그를 봤어요. 그래도 아들은 우리가 찾아야지. 태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선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태수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아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푸놈펜에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한테 연락했어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말요? 네. 경찰보다 빠를 겁니다. 민간 조사도 시작했어요. 선아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예전에 봉사활동할 때 알게 된 NGO 단체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신매매요? 뉴스 봤잖아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납치당하는 사건이 많다고. 혹시 모르니까 거기도 도움을 요청해 봐야 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바로 연락해 보세요. 선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졌어요.
글로벌 휴먼 라이츠. 3년 전 봉사활동 때 명함을 받았던 단체였습니다.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누군가 받았습니다. 네, 글로벌 휴먼 라이츠입니다. 저기요. 김선아라고 합니다. 3년 전에 봉사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아, 네.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선아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것, 인신매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상대방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협력 단체가 있어요.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드님 사진이랑 정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선아는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우리 양쪽에서 다 찾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은 경찰서 앞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나란히 하지만 조금 떨어져서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침묵이었어요. 선아 씨. 태수가 말했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가 이혼한 건 25년 전 일이에요.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제 아들이고 당신 아들입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싸우지 맙시다. 현우를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선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해요. 태수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선아에게 건넸어요. 제 번호예요. 뭐든 연락 주세요. 제가 아는 정보도 다 공유할게요. 선아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태수 대표이사. 회사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명함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꼭 찾읍시다. 태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선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각자의 길로 걸어가는 두 사람. 25년 전에는 등을 돌렸던 그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을 찾는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선아는 걸으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NGO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현지 팀에 연락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색 시작하겠습니다. 선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딘가에 현우가 있을 거예요. 살아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꼭 찾을게. 조금만 버텨.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챕터 6 캄보디아의 흔적.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식사할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늘 옆에 두었습니다. 혹시나 연락이 올까봐 진동도 소리로 바꿔뒀어요.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아는 벌떡 일어났어요. 낯선 국제 번호였습니다. 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김선아 씨 맞으시죠? 글로벌 휴먼 라이츠 푸놈펜 지부 박민호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선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소식이라도 있나요? 저희가 현지 협력 단체와 함께 수색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선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보요? 푸놈펜 외곽 지역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낡은 창고 건물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 여러 명이 감금돼 있다고요. 그게 현우일 수 있나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요. 저희가 지금 현지 경찰과 협조해서 확인 중입니다. 선아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우리 아들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식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아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NGO에서 연락 왔어요. 감금 의심 신고 들어왔대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제가 지금 대사관과 통화 중입니다. 곧 전화드릴게요. 선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30분이었어요. 밖은 아직 어둠이었습니다. 아침 8시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아 씨, 저예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회사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주 캄보디아 대사님께 직접 연락했습니다. 정말요? 네. 대사관에서 현지 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넣었어요. 실종 사건을 우선 처리해 달라고요. 선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게 또 있습니다. 뭔데요? 언론이에요. 이 일을 공론화해야 해요.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 당국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선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일이 뉴스에 나간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태수 말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아는 기자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선아 씨도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세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선아는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한국인 실종. 여러 기사가 뜨더군요. 그녀는 기사 아래 제보 이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푸놈펜에 도착한 뒤 연락이 끊겼어요. 인신매매 조직에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현우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배낭을 맨 채 웃고 있는 모습. 선아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2시 선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선아 씨 맞으시죠? 저는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제보 메일 받았습니다. 아드님 실종 건으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선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뵐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아침 선아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수척해진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녀는 그냥 립스틱만 바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노트북과 녹음기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힘드시죠? 커피 드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의 일, 현우가 떠난 것, 실종 소식, 모든 걸 털어놨어요. 말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자가 티슈를 건넸어요. 기사로 나가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구조 작업도 빨라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제가 이런 사건 많이 다뤘어요. 여론이 움직이면 당국도 움직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선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쳐서 소파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어요. 캄보디아서 실종된 31살 청년, 어머니의 절규. 선아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현우의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자신의 인터뷰 내용도 상세히 담겼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대부분 응원과 격려였습니다.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심각하네요. 선아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현우를 응원하고 있다니. 그날 저녁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아 씨 봤어요? 기사 반응이 대단해요. 네, 봤어요. 제 쪽에서도 방송국에 제보했어요. 내일 저녁 뉴스에 나갈 거래요. 정말요? 네.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압박이 커질 겁니다. 선아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사흘 후 태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선아 씨,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현지 교민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했대요. 캄보디아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다룬대요. 진짜요? 네. 오늘 저녁 9시에 방송된답니다. 선아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8시 30분이었어요. 그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캄보디아 뉴스 채널을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을 봤습니다. 9시 정각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크메르어였지만 자막이 영어로 나왔습니다. 한국인 남성 실종 사건, 인신매매 조직 연루 의혹. 화면에 현우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선아는 숨을 죽였어요. 리포터가 공항, 거리, 창고 지역을 취재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증언하는 주민들도 나왔어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선아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현우가 정말 저기 어딘가에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국제 번호도 아니었습니다. 선아는 메시지를 열었어요. 그 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선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메시지를 읽었어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선아는 곧바로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수 씨, 문자 받았어요. 익명으로요. 뭐라고 왔어요? 현우가 살아있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번호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예요. 국내 번호인데. 문자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선아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태수에게 전송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받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누가 보낸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선아 씨. 네. 현우가 살아있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고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벽에 기대어 미끄러지듯 앉았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우리 아들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 숨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같이 대사관 가요. 네. 그러죠. 전화를 끊고 선아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그 메시지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그 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선아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살아있다. 현우가 살아있다. 그녀는 휴대폰을 꼭 안고 기도했어요. 목소리 없는 기도였습니다. 대사관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선아와 태수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영사가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수색을 강화했습니다. 푸놈펜 외곽 지역 3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영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빠르면 이틀,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참, 정태수 씨. 영사가 태수를 받습니다. 협조 과정에서 신원 조회를 했는데요. 과거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선아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기록이요? 20년 전에 사기 사건 관련 기록이 있더군요. 피해자가 아니라 연루자로요. 선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태수를 바라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이에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2005년에 투자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정태수 씨가 공범으로 조사받았던 기록입니다. 다만 기소는 되지 않았네요. 그건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선아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태수 씨,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해주세요. 우리 아들 찾는 마당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잠깐 나가 있을게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영사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둘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선아 씨, 이건 말해요. 대체 무슨 일이었어요? 선아가 다그쳤습니다. 태수는 손을 깍지 끼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전 일이에요. 당신 기억하죠? 우리가 살던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왔던 날. 선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현우가 겨우 11살이던 때였습니다. 당신 오빠가 투자 사기에 걸렸잖아요. 네, 알아요. 그때 오빠가 5천만 원을 날렸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빠가 지인들한테도 투자를 권유했어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도 다 사기를 당했고요. 선아는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 오빠가 몹시 힘들어했던 것.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피해자들이 오빠를 찾았어요. 공범이라고 같이 사기친 거라고 했죠. 오빠 이름으로 투자금을 모았으니까요. 그건 오해였잖아요. 오빠도 피해자였는데. 맞아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빠 이름으로 계좌 거래 내역이 있었거든요. 사기범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였지만 경찰은 오빠를 의심했어요. 태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피해자들이 오빠뿐 아니라 가족들도 찾아다녔어요. 당신한테도 오려고 했고 현우 학교까지 알아냈어요. 11살짜리 아이 학교에 찾아간다고 했어요. 선아는 입을 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당신 오빠는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잖아요. 저라도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제가 오빠 대신 나섰어요. 피해자들을 만나서 제가 공범이라고 했어요. 제가 오빠를 부추겼다고, 제가 일부 돈을 받았다고.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야 당신이랑 현우한테 안 가니까요. 범인이 한 명이면 피해자들도 그 사람만 찾잖아요.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선아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6개월 동안요. 매주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소문은 다 났죠. 당신이 나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사기꾼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니까요. 어디 가도 취직이 안 됐어요. 면접 보면 배경조사에서 다 걸렸죠. 선아는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선아가 울부짖었습니다. 태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당신은 오빠 걱정에, 가정 걱정에 너무 지쳐 있었잖아요. 그래도 말했어야죠. 우린 부부였잖아요. 선아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태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그땐 말보다 숨는 게 더 안전했어. 무슨 말이에요? 피해자 중 한 명이 폭력배를 동원했어요. 저한테 돈을 받아내려고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뒤쫓아오고 실제로 한 번은 맞았어요. 태수가 옷깃을 내렸습니다. 목덜미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어요. 선아는 그것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당신도 위험했어요. 현우도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떠나면 그 사람들도 당신들한테는 안 갈 테니까. 선아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바보 같은 사람. 진짜 바보 같은 사람. 선아가 흐느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등을 보이고 섰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미안해요. 그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나서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하고 원망했어요. 25년 동안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아가 일어났습니다.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뒤에 섰습니다. 당신은 비겁하지 않았어요. 용감했어요. 가족을 지킨 거예요. 태수가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25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여전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죠.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워해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현우를 찾으면 선아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그녀를 봤어요. 현우를 찾으면 제대로 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죠. 태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날 밤 선아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차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현우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선아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니까. 기도해요. 같이. 선아가 손을 모았습니다. 태수도 손을 모았어요. 두 사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야. 선아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제 알았어. 아빠가 왜 떠났는지. 아빠는 널 사랑했어. 우릴 지키려고 떠난 거야. 태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현우야, 아빠도 미안하다. 내 곁에 없어서.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꼭 찾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강물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선아가 눈을 떴습니다. 태수의 손이 보였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가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선아를 봤습니다. 선아는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같이 찾아요. 우리 아들. 네. 같이요.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25년 만의 접촉이었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익숙했어요. 오래전 기억 속 그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선아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태수도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소원이었을 거예요. 현우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가족이 다시 모이기를.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새벽이 올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5년의 이야기를, 후회와 그리움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희망의 이야기를. 열흘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태수는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사관에, 현지 경찰에, NGO에. 선아도 함께 전화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경찰서에서, 때로는 태수의 사무실에서. 현우를 찾는다는 한 가지 목적이 두 사람을 묶어줬어요. 2025년 10월 26일 새벽 5시 선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제 전화였어요. 선아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선아 씨, 박민호입니다. 글로벌 휴먼 라이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찾았습니다. 현우 씨를 찾았어요. 선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요? 정말 찾았어요? 네. 1시간 전에 현지 경찰이 은신처를 급습했어요. 그곳에서 16명을 구조했는데 그 중에 현우 씨가 있었습니다. 선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의식은 있어요. 다친 곳도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아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태수에게 연락했어요. 전화벨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수 씨 찾았어요. 현우를 찾았어요. 정말요? 태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선아는 받은 소식을 그대로 전했어요. 태수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비행기표 알아볼게요. 저도 갈래요.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탔습니다. 푸놈펜까지 5시간이 걸렸어요. 선아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NGO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선아와 태수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현우 씨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탈수 증상이 있고 영양실조도 심해요. 발목에 쇠사슬 자국이 있고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선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네.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직원이 앞장서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6개 있었습니다. 맨 안쪽 침대에 현우가 누워 있었어요.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현우야. 선아가 속삭였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현우는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선아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태수도 다가왔습니다. 침대 반대편에 섰어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우리 아들.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며 설명했어요. 발목에 쇠사슬로 인한 상처가 심합니다. 감염 위험이 있어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어요.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고요. 선아는 현우의 발목을 봤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붕대 사이로 살짝 보이는 피부는 벌겋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손목에도 자국이 있어요. 쇠사슬에 오래 묶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틀 후 현우는 한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선아와 태수는 내내 곁을 지켰어요. 병원 의료진이 현우를 정밀 검사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CT 촬영도 했어요. 선아는 검사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태수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다행히 뼈나 장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정신적 충격이 크십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선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의사는 신체적 충격과 정신적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선아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이 침대를 놓고 그곳에서 잤어요. 태수도 자주 왔습니다. 일을 끝내고 저녁마다 병원에 들렀어요. 두 사람은 교대로 현우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예요? 캄보디아 경찰에서 보내온 거예요. 현우가 감금됐던 곳 사진이에요. 태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나왔어요. 선아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두운 창고였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낡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한 사진에 벽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어요. 선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못으로 긁어서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했어요. 엄마, 나 아직 살아있어. 선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현우야, 현우야. 태수가 선아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선아는 현우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습니다. 현우야, 일어나. 엄마 여기 있어. 선아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현우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선아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우야? 현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희미한 눈빛이었습니다. 초점을 맞추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현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잠겼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선아는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돌아왔어. 현우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서도 흘러내렸어요. 선아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그래, 돌아왔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선아의 목소리는 울음과 섞여 떨렸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등에 손을 올렸어요. 약한 힘이었지만 확실한 접촉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어요.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우를 보고 멈춰 섰어요. 현우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빠? 그래. 아빠야. 태수가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현우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도 왔어? 둘이서? 그래. 우리가 너를 찾았어. 선아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도망쳐서, 그렇게 떠나서.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내가 살아 돌아온 게 중요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만 울었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려웠던 날들, 절망했던 순간들, 어머니를 그리웠던 밤들,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선아와 태수는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됐어요. 25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의료진이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았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몇 번을 봐도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병실 안에서 햇살이 더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빛이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그 빛 속에서 가족은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시 만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12월 초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선아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 현우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렸습니다. 선아는 불을 줄이고 현우 방으로 갔어요. 현우는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증거였습니다. 이리 와봐. 선아가 현우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풀어서 다시 매주었어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넥타이를 매주던 기억이 났어요. 엄마, 응? 오늘 괜찮을까? 현우의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선아는 넥타이를 매듭 지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은서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했는데. 그래서 더 가야지. 그 아이도 너를 보고 싶어 할 거야. 선아가 현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현우는 거울을 봤어요. 한 달 전보다 살이 많이 올랐습니다. 뺨에 혈색이 돌았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선아와 현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레스토랑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현우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선아가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전 그곳이었어요. 똑같은 유리문, 똑같은 인테리어.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이 보였어요. 태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옆에는 빈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왔어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도 앉았어요. 은서는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지금 병원에서 오는 중이야.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늦어질 것 같아. 많이 안 좋으세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쇼크가 심했어요. 한 달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어요. 먹지도 않고. 그런데 사흘 전부터 좀 나아졌어요. 오늘 처음으로 밖에 나온다고 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쟤 때문에. 아니야. 태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누구 탓도 아니야. 우린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물을 따라줬어요. 잔에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선아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태수 씨, 네.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은서가 들어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뒤에서 밀고 있었어요. 은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은서야.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서 쪽으로 달려갔어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서는 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뺨을 만졌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우는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테이블로 밀었어요. 은서를 의자 옆에 세웠습니다. 현우가 은서를 조심스럽게 의자로 옮겼어요. 은서가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 달 전에는 긴장과 충격이 가득했어요. 지금은 안도와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어서 주문합시다. 태수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선아도 메뉴판을 봤어요. 하지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선아 씨, 괜찮아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그냥 감격스러워서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수프. 네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은서는 수프만 조금 마셨습니다. 현우가 빵을 작게 잘라서 은서 앞에 놓아줬어요. 조금만 먹어봐. 기운 내야지. 은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빵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모두가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 달 전에 저는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과거 때문에, 복잡한 사정 때문에.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틀렸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가 그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시련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라면 못 버텼을 거예요. 태수가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현우야,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아버지. 현우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태수가 은서를 봤어요. 은서야, 너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아빠가 미안하다. 은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원한다면 아빠는 축복할게요.
선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태수가 그녀를 봤어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선아는 현우와 은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우리가 이혼했을 때 현우는 11살이었어요. 그때부터 현우는 아빠 없이 자랐죠. 제 잘못이에요. 진실을 몰랐던 것도 오해했던 것도.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선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다시 만났고 진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함께 찾았어요. 선아가 은서를 봤습니다. 은서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이젠 모두가 가족이에요. 은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가 은서의 어깨를 안았어요. 은서는 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천만에. 우리가 가족인데. 태수가 선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선아도 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현우를 봤습니다. 오빠, 응? 우리 다시 시작해요. 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은서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정말? 네.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빠를 포기할 수 없어요. 현우가 은서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은서도 현우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선아와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혔어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테이블을 감쌌어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2026년 10월, 가을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30명 남짓,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현우와 은서가 원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선아는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태수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선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태수가 그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선아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태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미소를 나눴어요.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더 이상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스스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은 결과였습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은서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태수는 단상으로 올라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선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우가 단상에서 은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1년 전 캄보디아에서 돌아왔을 때의 수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수가 은서를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두 청년이 손을 맞잡았어요. 주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서 시야가 흐렸습니다. 서약이 끝나고 반지 교환이 시작됐습니다. 현우가 은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은서도 현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아는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태수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우와 은서가 단상에서 내려와 부모님께 인사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은서가 선아를 안았습니다. 선아도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행복해라. 꼭 행복해. 네, 어머님. 현우가 태수에게 절을 했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살아라. 네, 아버지.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갔어요. 선아와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아의 집이었어요. 태수가 요즘 자주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재결합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어요. 오늘 정말 좋았네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선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네. 현우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은서도요. 1년 전만 해도 걷지도 못했는데. 기적이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7년 1월 은서가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현우가 전화로 말했을 때 선아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엄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선아는 전화를 끊자마자 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수도 이미 은서에게 전화를 받은 상태였어요. 손주를 보게 되네요. 태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선아도 웃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그날부터 선아는 바빠졌습니다. 아기 옷을 사고 육아 책을 읽고 미역을 준비했어요. 태수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기 침대와 유모차를 샀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백화점을 다니며 손주 물건을 골랐습니다. 이건 어때요? 태수가 작은 곰 인형을 들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쁘네요. 사요. 이것도 살까요? 태수가 또 다른 장난감을 들었습니다. 선아는 웃었어요. 너무 많이 사면 안 돼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준비는 해야죠.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즐거워했습니다. 25년 전 현우를 기다리던 그때처럼 2027년 9월 15일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은서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현우가 황급히 선아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분만실 밖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태수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분만실 안에 있었어요. 10시 30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는 멈춰 섰어요.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선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수가 선아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1시간 후 회복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은서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는 투명한 신생아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기가 자고 있었어요.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은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아가 다가갔어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얼굴에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이름은 민호로 지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름이네. 안아보실래요? 간호사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선아에게 건넸어요.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습니다. 가벼웠어요.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민호야. 선아가 속삭였습니다. 아기가 작게 움찔했어요. 선아는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아기 이마에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선아가 아기를 태수에게 건넸어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어요.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지키겠습니다.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아가 그 말을 들었어요.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도 선아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선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네. 선아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태수가 그녀 옆에 섰어요.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게요.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끝이 좋았으니까요. 선아가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도 선아를 봤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뒤틀렸던 운명이 이제는 한 가족의 평화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깨어난 것 같았어요. 현우의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선아와 태수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우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은서가 현우 옆에서 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아기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엄마를, 아빠를. 작은 입이 움직였습니다. 방긋 웃는 것 같았어요. 웃었어요.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웃었어요. 기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더 환하게 비쳤습니다. 가을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한때 어둠 속을 헤맸던 이 가족은 이제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함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손자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이 늘 복되고 좋은 기운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의 인생에 행복과 기쁨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다복한 인생 이야기이었습니다.